람보르기니는 창립 연도인 1963년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며 미우라, 쿤타치,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 등 다양한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컨셉이나 한정판 차량들을 제외하면 이제 우라칸, 아벤타도르, 우르스는 람보르기니의 양산 차량을 대표하고 있죠. 아벤타도르는 이제 단종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차들이 람보르기니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업주인 페루초 람보르기니는 스포츠카보다는 그랜드 투어러를 더 선호했고, 람보르기니가 만든 첫 자동차도 스포츠카가 아닌 그랜드 투어러 였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의 그랜드 투어러들은 퓨어 스포츠 성격을 띠는 차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이름마저 낯선 차량들이 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들 역시 람보르기니 역사의 한 조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람보르기니를 만들어준 주역들이었죠. 물론 비운의 차량들도 있었지만요. 그러면 그 차들은 어떤 차들이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람보르기니의 자동차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큐! 이 차는 람보르기니 설립 이후 1년 만에 등장한 람보르기니 최초의 자동차 350 GT입니다. 1964년에서부터 1966년까지 단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생산된 차량으로서 2+2 시트로 구성된 투도어 쿠페이며 람보르기니 전통의 V12 엔진이 차량의 전면에 탑재된 FR 방식의 차량이었습니다. 배기량 3.5리터의 엔진은 280마력의 힘을 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4km에 도달할 수 있었죠. 1963년 발표된 350 GTV라는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만 해도 람보르기니는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을 포함한 셰시 개발만 담당했고 이 위에 올려진 바디는 당시 이태리 카로체리아 중 하나였던 카로체리아 사르지오토가 디자인 및 생산한 바디였습니다. 당시 페루초 람보르기니는 에스턴 마틴 DB4의 후면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와 제규어 E타입의 매끄러운 면들을 요청했고 책임 디자이너였던 프랑코 스카글리오네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350 GTV의 그 특징을 잘 녹여냈죠. 350 GTV에는 리트랙터블 헤드램프와 후면 양쪽에 3개씩 총 6개의 배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산형인 350 GT에는 그 특징이 사라졌다는 게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를 가진 날렵하고 매끈한 프로토타입에 비해 일반적인 헤드램프를 앞세워 조금은 옹졸한 페이스로 변해버렸죠. 2년의 생산 이후 바로 개량형인 400 GT를 내놓았고 이번에도 350 GT와 같이 단 2년만 생산된 짧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카로체리아 투어링 수페르레제라의 손을 거친 바디와 람보르기니의 셰시가 더해져 만들어진 차량이며 배기량은 이전작에 비해 조금 더 커진 3.9리터의 V12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이 차를 베이스로 나온 스페셜 버전인 400 GT 몬자는 훗날 미드십 슈퍼카였던 람보르기니 미우라에 영향을 미친 나름 의미 있는 자동차였죠. 이후 퓨어 스포츠를 지향하던 미우라가 공개되고 미우라의 양산 도중 새로운 그랜드 투어러 후속작이 발표되는데 이 차는 에스파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에스파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검을 뜻하고 프랑스어로는 투우사를 뜻합니다. 이 차는 당시 미우라를 디자인했던 마르첼로 간디니가 담당했고 컨셉카인 마잘에서 조형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미우라만큼이나 신선한 실루엣을 가진 차였죠. 이 차 역시 미우라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졌지만 2+2 시트의 그랜드 투어러인 만큼 미우라보다는 낮은 최고 시속 245km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는 투도어 쿠페였지만 4도어 세단이라는 특별한 한정판을 내놓았으며 이 한정판의 이름은 파에나라고 불렸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코치빌더로 이름을 날리던 피에트르 프루아와 함께 제작한 차량이었습니다. 사실 람보르기니에서는 같은 시기 에스파다와 함께 또 하나의 그랜드 투어러를 준비했는데 이 차의 이름은 아일레로라고 하며 에스파다에 비해 조금 더 전통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파다의 디자인이 너무나 급진적인 탓에 보수적인 디자인의 아일레로를 대안으로 내놓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엔 카로체리아 마라찌와 손잡고 제작했지만 당시 에스파다의 바디 생산을 담당했던 카로체리아 투어링 수페르레제라의 퀄리티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당시 에스파다의 디자인이 신선한 충격을 주며 좋은 반응을 얻어 10년간 양산이 이어진 끝에 1200대에 가까운 숫자가 팔린 것과는 달리 아일레로는 단 225대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며 단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0년 아일레로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개슴츠레한 눈을 가진 새로운 GT카가 등장하는데 이 차의 이름은 하라마이며 당시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스파다의 셰시를 이용해 제작된 차량이었습니다. 하라마 역시 에스파다 미우라를 디자인한 마르첼로 간디니의 손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손을 거친 모든 작품들에서는 디자인의 공식 따위는 있게 하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든 안 좋든 말이죠. 하라마의 생산이 시작되고 또다시 2년 뒤 등장한 이 차의 이름은 우라코이며 2+2 시트의 4인승이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차들과 같이 GT카가 아닌 스포츠카로 분류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미드십 레이아웃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와 달리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2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V12 엔진이 탑재된 플래그십 GT카와는 달리 8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2리터부터 3리터 사이 다양한 배기량이 존재했죠. 그만큼 가격에서도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차는 람보르기니의 엔트리 세그먼트를 담당했던
등장했으며 현 엔트리 모델인 우라칸의 단군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역시 마르첼로 간디니가 빚어낸 작품이며 당시 페라리 디노, 마세라티 메랍과 경쟁하기 위해 태어났죠. 쿤타치의 생산을 시작하고 약 3년이 지난 1976년에는 실루엣이라는 투도어 미드십 후륜 구동의 스포츠카가 등장했으며 이 차는 이전 차량인 우라코와는 달리 2열이 사라진 오리지널 미드십 스포츠카였습니다. 거기에 타르가 탑 루프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의 분리형 루프를 람보르기니로서는 최초로 탑재해 극단적인 스포츠카가 아닌 더 여유로운 드라이빙에 집중한 차가 될 수 있었죠. 이 차는 3리터 배기량에 265마력을 내는 V8 엔진이 탑재된 차이며 1979년까지 약 3년간 생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오프로드 SUV 컨셉인 LM001이 등장했던 1981년 실루엣의 뒤를 이어 엔트리급 스포츠카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차의 이름은 할파라고 불리며 이 차의 디자인 역시 간디니가 속해있던 베르토네가 맡았지만 간디니의 작품이 아닌 지울리오 알피에리와 마크 데시앙의 작품이었죠. 이전작인 실루엣의 전통이었던 타르가탑 루프를 또 한 번 차용했으며 3.5리터 V8 엔진이 탑재돼 255마력의 힘을 냈고 시속 249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할파의 직계 후속 차량은 엔트리급 슈퍼카인 가야르도이지만 가야르도부터는 V10 엔진을 사용해 V8의 명맥은 잠시 동안 끊겼다가 SUV인 우루스에 와서야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 엔진은 아니지만요. 할파의 이름 역시 투우소 중 하나였던 할파 칸다치아에서 따왔으며 로키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타고 잠시 등장하기도 했었죠. 1981년부터 1988년까지 7년이라는 꽤나 긴 시간 동안 판매되었지만 판매 대수는 겨우 400대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 재정난이었던 람보르기니를 인수한 클라이슬러의 단종 결정으로 할파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GT카였던 하라마의 단종 이후 람보르기니에서 그랜드 투어러의 명맥은 끊겼으며 포도 세단의 GT카, 에스토크 컨셉이 등장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람보르기니는 다시 한번 GT카를 양산할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GT카보다는 우루스와 같은 SUV에 집중하는 게 수익면에서도 이상적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람보르기니의 존재감 없던 GT카 그리고 엔트리 스포츠카 컬렉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 takes facts to become a legend. It takes stories to make history. It takes fights to become immortal. It takes critiques to become a classic. It takes a shift to become an icon. It takes time to become timeless.